그건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교수님, 중국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며 인류의 기원과도 같은 나라입니다. 반면 한국은 대학교를 나와도 길에서 파지를 줍고 아파트에 살면서 한 층에 하나뿐인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비참한 현실을 꼭 제대로 연구해 주세요. 여기 중국의 한 강의실에서 영국인 교수가 초청되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교수가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했기에 중국인 학생들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국인 리우엔이라고 합니다. 시골 출신이지만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꽤나 열심히 했었기에 중국의 수도이자 세계의 수도인 베이징에 와서 대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의 고향은 광시 장족자치구로 중국의 남쪽에 있으며 난닝시에 속하죠. 주변에 온통 농가 바뿐이고 소수민족이 많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저 역시 구일인이라는 소수민족 마을 출신이며 어린 시절부터 재봉일을 하는 어머니의 일을 도와서 재봉일을 하기도 했죠. 실제로 저희 마을에서는 모자나 배낭 같은 수공예품을 많이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만 지으시는 분이시고 농사밖에 모르셔서 매일 고된 농사일이 끝나면 술잔을 한 잔 기울이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돌아오시는 날이면 남동생과 여동생, 저까지 전부 불러 모으시고는 항상 1시간 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곤 하셨는데 말씀을 듣다가 졸기라도 하는 날에는 그 이야기가 몇 시간이나 더 길어지기도 했죠. 그런데 저희 형제는 모두 3남매인데 이것도 너무 적다며 부모님은 더 낳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에서는 2016년 이전까지 한 자녀 정책을 실시하는 바람에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나마 저희 집은 시골의 소수민족이면서 첫째인 제가 딸이었기 때문에 한 명을 더 낳을 수 있는 예외사항이 되어서 둘째인 남동생을 낳을 수 있으셨죠. 그리고 안타깝지만 셋째는 불법으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아이를 헤이아이즈라고 부르기도 하고 벌금을 내야 후커우라고 불리는 주민등록에 올릴 수 있지만 어차피 시골에서 살 아이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고 하시면서 사실상 방치를 해두고 계시기 때문에 셋째는 학교의 정규 교과 과정이나 병원에 가지 못하는 아이로 평생을 살게 생겼습니다. 최근 중국이 너무 부유해지면서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든다는 예측이 나왔고 점차 이런 산하 제한 정책을 완화하고 있다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빨리 태어나버린 셋째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해서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아버지를 따라서 농사를 하거나 어머니에게 바느질을 배우는 등 새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러한 농촌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반드시 대도시로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고 학교를 다니면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기에 베이징으로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농촌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조차도 굳이 대도시까지 가서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물었지만 저는 그들과 생각이 아주 달랐습니다. 학교에서는 도시의 삶을 배우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새로운 장소들을 구경할 수 있는데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살고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적성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역시나 도시의 삶은 아예 다르더라고요. 집에서는 대학교 학비를 대줄 돈이 부족해서 제가 이런저런 아르바이트와 과외를 하며 돈을 벌었고 지하의 작은 방이었지만 혼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역시 중국의 수도 베이징은 세계 최고의 도시였고 세계 최강국 중국인인 것이 자랑스러울 정도였죠. 시골에서는 볼 수 없는 고층 빌딩들과 자동차도 정말 없이 보았으니까요. 저는 경제학과의 학생이고 돈의 흐름에 대해 알게 되면서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는데요. 시골에서는 돈이 많아봤자 좋은 소를 사거나 농기구를 산다며 난리일 텐데 도시에서는 비싼 옷이나 명품, 아파트나 자동차까지 살 수 있는 품목이 많더라고요. 이러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건 중국의 베이징에만 와야 하고 중국 도시의 시민들만 이런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주변국에게 미안할 정도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한중국의 주변국인 한국과 일본만 보아도 모두 저의 시골인 광시처럼 농사를 짓고 살 테니까요. 특히 한국은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도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짓거나 나무를 해오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쥐를 잡아서 코리안 밍크라는 가죽을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후진국 국민이 아닌 것이 무척 다행스럽고 대국 중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번에 학교 수업 시간에 아주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중국의 경제학과 교수님이 영국의 경제학 교수를 초청해서 강연을 했는데 한국 경제의 내용과 중국 경제를 비교하시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한국을 롤모델로 따라해야 한다는 엉터리 주장을 했거든요. 당연히 저를 비롯한 학생들은 그 교수가 완전히 사기꾼이며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수냐며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중국의 저구석에 있는 작은 나라이고 중국의 인구가 한국의 30배가 넘을 정도로 비교할 수 없는 나라기 때문이죠. 제 친구인 리슈에는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 하나가 한국 아니었냐면서 소수민족인 저에게 물어보는데 저도 그런가 싶어 찾아보니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교수는 저희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1953년에 한국전쟁에 종전선언을 한 이후 불과 50년 만에 세계에서 손에 꼽을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삼성과 현대, LG 등 여러 대기업의 힘이 컸고 서울과 지방을 잇는 여러 교통망과 한국인의 부지런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모두 제대로 씻지도 않은 채 강의실에 오고 있군요. 한국의 수도인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에는 모든 학생들이 깔끔한 옷차림으로 남자들마저 멋지게 꾸미고 왔던데 중국에서 처음 느낀 소감은 모두 자주 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씻지 않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만 말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한지를 알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해보세요. 교수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중국인 학생들은 앞다투어 손을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고 저렇게 중국인을 비하하는 말을 하다니 저 교수가 정말 제 정신인가 싶더라고요. 운이 좋게도 제가 마이크를 들게 되었고 제가 아는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기 시작했죠. 교수님께서 아마 한국이라는 나라와 친한 나라의 교수님이라 한국의 사정을 제대로 모르시면서 저희들을 속이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모두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의 자제이고 또한 그들은 전부 영국인 교수가 올 때를 대비해서 많은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한국인의 대부분은 매일 하루에 12시간 이상 막노동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하루에 고작 한 끼에서 두 끼만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주는 밀가루와 우유를 아껴 먹으면서 굶주린 배를 채우고 중국에서 지원하는 각종 물건들을 통해서 그나마 도시인의 구색을 갖추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한국이 경제대국이고 중국보다 잘 사는 부유한 나라라고 합니까? 한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인도처럼 인구가 많이 필요하고 중국인처럼 하루에 3끼를 먹어야 힘을 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땅도 없어서 굶는 한국인들이 무슨 건물을 세우고 중국처럼 도시를 세울 수가 있나요? 중국인 친구들은 저를 보면서 박수를 쳤고 리시에는 저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새로운 점을 알게 되었다고 고마워하더라고요. 모든 말을 다 할 수는 없었지만 실제로 한국의 사람들은 집이 부족해서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단 몇 평의 집에서 생활하기도 하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처지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이 지원해 주어도 수백 년이나 지나서야 간신히 중국을 따라올까 말까인데 어떻게 한국이 중국보다 경제대국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한국에서는 좋은 회사가 극히 드물어서 대학교를 나와서도 취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요.
중국에서는 작은 회사를 들어가더라도 한국 대기업 이상의 월급인 100만 원은 좋게 받을 수 있고 그 정도라면 가족을 꾸리고 살기에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늘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는데 아무리 못 살아도 한국이 아닌 중국에서 태어난 것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쌀이 부족해서 물과 밥을 끓여서 먹는다고 했죠. 그런데도 교수님은 더욱 엄청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인이 한국을 안 가봤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 왜 굳이 중국에 와서 중국인을 상대로 한국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한국은 실제로 중국 그 이상으로 발전했고 세계 여러 교수들도 중국보다 한국을 더 자주 찾는데 중국인만 한국을 부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워지라고 불리는 달팽이 집이나 이쥐라고 불리는 개미집 등의 단칸방에서 사는 친구들 있죠. 심각한 경우 그런 굴 같은 곳에서 여러 명이 산다던데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영국인 교수님은 어떻게 그런 것을 알았는지 질문을 했고 저를 비롯한 여러 명의 친구들이 손을 들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런 주택에서 살고 있고 제 친구인 리시에가 저의 룸메이트였기 때문이죠. 조금 민망하기도 하면서 그래도 한국인보다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기에 아주 부끄럽지는 않았습니다. 베이징은 굉장한 대도시이고 이런 대도시의 집값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 흉되지 않으니까요. 심지어 징디런이라는 맨홀족 그리고 텐트족까지 있어서 저희가 그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은 저희에게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 한국에 다녀오세요. 딱 한 번만 인생을 걸고 다녀오면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우물 안개구리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근처에 한국이라는 엄청난 나라를 두었으면서 왜 아직도 한국에 대해 모르고 관심조차 갖지 않는 건가요? 한국이 근처에 있다는 것은 큰 행운입니다. 저와 같은 유럽인에게 한국은 그저 꿈의 나라이기만 하며 멀어서 올 수 없는 나라일 뿐이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석 박사들도 취업이 안 되어서 시골로 내려가 불법 노점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기회가 되면 취업도 한국에서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리시에는 교수님의 말을 들어보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지더라고요. 저 외국인 교수가 중국에까지 와서 중국 칭찬이 아니고 한국 칭찬을 한다는 것은 무언가 다른 점이 있다는 의미이고 또 한국의 사주를 받지 않고서야 저 말이 틀림없는 사실일 테니까요. 어차피 이번 방학에는 리시에와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차라리 돈을 조금 더 들여서 한국에 가면 어떨까? 함께 의논해 보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적은 돈만 가지고 가더라도 실컷 놀고 올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여행을 계획하는 도중에 저희는 아주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물가는 중국보다도 훨씬 비쌌고 한국인들이 벌어들이는 소득 또한 중국의 2배가량 되었으니까요. 중국인들은 평균 150만 원 정도 받는데 한국인의 아르바이트 최저시급이 200만 원이 넘었고 한국 평균 임금은 300만 원이라고 하니까요. 이런 경이로운 숫자에 저희는 놀라고야 말았고 한국에 취업을 해야겠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심지어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경우 5천 원 수준인 반면 한국은 기본 1만 원이 넘는다고 하니 저희 같은 가난한 대학생이 여행 가기에는 역부족이더라고요. 아무리 돈을 구해도 한국에 가지 못한다는 사실이 중국인으로서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고 황당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저희만의 힘으로 가지 못한다고 하니 오히려 더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나라이길래 물가가 그렇게 비싼지 더더욱 알고 싶어졌습니다. 부모님께 한국을 가고 싶으니 돈을 지원해달라고 말씀드리니 그런 가난한 나라에 가서 뭐 할 거냐고 하면서 차라리 베이징을 더 둘러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물가 설명을 드리면서 한국이 예전보다 나아진 것 같다고 말씀드려도 계속 한국은 가난하고 거지소굴이라고 말하는데
예전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설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베이징에 유학을 갔으면 베이징을 더 둘러보아야지. 한국에 가서 시골 구경을 할 거면 차라리 광시에 내려와서 농사나 도와. 이런 말만 하는 부모님에게 할 말은 더 이상 없었으니까요. 물론 한국으로 가는 비용과 숙소, 식비까지 전부 합치면 3일만 다녀온다고 해도 웬만한 회사원 한 달 이상의 월급이 필요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순순히 보내주시리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역시 리시에 또한 부모님의 지원은커녕 베이징까지 유학을 갔으면 되었지. 무슨 한국을 간다고 하냐며 혼만 났다고 했죠. 저희만의 힘으로 한국을 가려면 아르바이트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모아도 3달치 이상이 필요한데 그냥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가봐야 베이징보다 못할 것이 분명하고 괜한 돈만 썼다고 후회할 것이 뻔하니까요. 경제학도의 입장에서 생각해도 그렇게 물가가 비싸다면 분명 길거리에는 가난한 사람이 넘쳐날 것이고 저희에게도 들러붙는 한국의 거지가 있을 것이 자명합니다. 또 인구도 적으면서 굶주린 사람들이 많다면 경제 성장은 더 이상 어려울 것이 분명하죠. 또 그러한 거품 경제는 금방 무너지고 말 테니 저 영국 교수가 한 말은 모두 잘못된 말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세계의 중심이자 세계의 최강국은 중국이 될 수밖에 없으며 중국을 따라올 나라는 아무도 없을 것이니까요. 아마 전 세계가 힘을 합친다고 해도 중국을 이길 수는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한국에 가기 싫다면서 마구 화를 내는 중국인이 있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더러운 나라이고 이상한 질병을 안고 돌아올 수도 있을 거라며 무척이나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는데요. 중국 대학교의 한 동아리에서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준비하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오리잉이라고 합니다. 저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 학내 문화체험 동아리에 들어갔고 동아리 활동을 즐겁게 하며 지내고 있는 대학생인데요. 이번에 학교에서 동아리 해외여행 지원금을 받게 되어 어느 나라로 여행을 가서 문화체험을 할지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동아리가 학교 내 동아리 중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을 한 동아리라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으로 해외여행을 보내주게 되었거든요. 정말 흔치 않은 기회이기에 반드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어야 했죠. 사실 제가 가장 가고 싶은 나라는 동유럽이었고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아름다운 모습과 그리스의 신화 이야기를 직접 가서 보고 싶었는데요. 친구들은 생각이 달랐고 동아리 회장의 강력한 주장으로 한국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동아리 회장은 중국인이었지만 한국인과 중국인의 피가 섞인 중국인이었기에 평소 한국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사사건건 동아리 회원들과 의견 충돌이 잦아서 무척이나 불편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저를 비롯해서 저와 친한 친구들은 회장에 대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점차 한국에 대해 강한 애국심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동아리 회장은 하는 일이 굉장히 많기에 바쁜 것도 맞고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인정하지만 너무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역시 소국인 한국은 대국인 중국과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장에 아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운이 좋게 되었으면서 너무 유세를 떠는 것 같기도 하니까요. 어쨌든 저와 가장 친한 친구인 숨주얼과 저는 한국에 가는 것만큼은 안 된다며 정말 드러눕다시피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몇몇 중국인 친구들은 저희를 보면서 한국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며 아마 연변이랑 비슷한 느낌이 날 것 같다며 우리끼리 좋은 추억을 만들자고 했는데 저희는 한국의 진실을 알고 있기에 길을 쓰고 막아서고야 말았습니다.
숭쭈얼이 저에게 늘 말해주던 것이 있는데 중국 옆에 있는 한국은 중국과 붙어있지 않았다면 아마 원시인처럼 살았을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세계 1등 시민인 중국인들이 옆에 있기에 한국이 콩고물을 받아먹으면서 조금씩 성장했다고 하죠. 숭쭈얼의 아버지가 중국 공산당의 간부로 계시기에 그보다 더 정확한 정보가 없을 것입니다. 한국의 백성들은 전부 미국이 주는 식량을 먹으며 살고 있고 중국의 물건들을 사용하면서 한국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무것도 없다고 했죠. 숭쭈얼의 정확한 정보는 저에게 충격을 주었고 한국이 어떻게 그나마 평범한 나라가 될 수 있었는지 의문점들이 풀리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거에 한국은 전기도 없던 나라이고 중국의 전기를 사서 쓰던 나라였으니까요. 또한 자동차가 없어서 소달구지를 타고 다닌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공항이라도 생겨서 비행기로 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아리 회장 본인도 사실 한국에 아주 어릴 적에 다녀왔다고 밝히며 가보면 정말 많이 발전한 나라라는 사실을 느낄 거라고 하는데 전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중독은 물론이고 화장실도 없어서 불편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더러워서 싫다고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었으니까요. 바로 저는 원래 방학 때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을 하기로 약속했고 그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아버지는 트럭을 몰고 다니시며 시골에서 변소를 푸는 일을 하시는데 제가 그 일을 도와야 했죠. 일을 마치면 용돈을 주시기는 하지만 하루 종일 배수구를 빨아들이는 호스를 잡고 다니느라 온몸에 악취가 배어서 빠지지가 않아요. 하루만 다녀와도 온통 썩은 내가 나서 한 달 가까이 지나야 냄새가 빠지거든요. 그 일을 마치고 여러 번 머리를 감고 미용실을 간 적이 있는데 미용실 원장이 저를 보면서 혹시 화장실에서 뒤를 안 닦고 왔냐며 엄청난 핀잔을 주기도 했는데 정말 민망해서 혼이 났죠. 그런데 이번에 동아리에서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럼 일을 같이 못 가겠네 하시면서 일할 사람을 구하면 된다시더라고요. 그리고 해외 가서 음식이나 공짜로 먹으면 집에서 입이 하나 줄어드니 좋다고 하시며 빨리 가라며 재촉하기까지 하셨죠. 변소를 풀어 다닐 바에는 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고 어차피 비용 또한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니 눈 딱 감고 다녀오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저를 보면서 많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이 얼마나 위험하고 안 좋은 나라인데 거기에 가서 납치를 당하거나 흉악범을 만나면 어떡하냐면서 절대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했죠. 세상에는 중국만큼 안전하고 크고 볼 거 많은 나라가 없다며 세계 최고의 1등 국가인 이유가 있다고 하셨어요. 경제는 물론이고 과학과 국방, 인구까지 모든 것이 압도적으로 수준 높은 나라가 중국인데 그와 정반대인 한국에 가본다면 중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였는지 부모와 조상에게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농담도 하셨죠. 실제 저도 중국에서 태어난 것이 무척이나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유복하지는 않지만 행복한 삶을 선물 받았다고 여기거든요.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한국에 가는 날이 밝았습니다. 동아리 회장은 뭐가 그렇게 신나는지 저희에게 한국에서 볼 것들을 주저리 설명하더라고요. 들어보아도 중국에서 아주 흔한 것들이고 중국의 규모보다도 훨씬 작은 볼거리들인데 굳이 한국까지 가서 저런 것들을 봐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잠시 비행기에서 잠을 청했더니 어느새 한국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한국인 승무원들은 역시 저희 중국인들에게 지나칠 정도로 친절했는데 저 한국인들 또한 세계 1등 시민에게는 고개를 조아린다고 생각하자 슬쩍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중국인이기에 받을 수 있는 친절이고 다른 나라의 고객들은 분명히 거들떠보지 않을 테니까요. 압도적인 공항의 크기에 놀라긴 했지만 공항이야 세계 어느 나라나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니 굳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죠. 그런데 대중교통을 타며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우선 지하철에서 카드를 사용한다는 사실에 한국이 무언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이라면 분명히 동전을 사용할 거라 생각했고, 저는 한국의 지폐를 꽤나 많이 들고 왔는데 그 어느 곳에서도 지폐 투입구는 없었습니다. 회장은 지폐를 왜 가져왔냐면서 한국에서는 그거 쓸 일이 없을 텐데 라고 말하며 저희를 웃은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회장을 따라서 도착한 곳은 경복궁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자금성을 따라한 듯한 모습에 정말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죠. 저희가 입은 한복 또한 한푸와 판박이었고 중국의 소수민족인 조선족들이 입는 옷과도 유사했으니까요. 그런데 회장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나의 아버지는 중국인이지만 어머니는 한국인이었기에 한국에 대해 많이 알고 있어. 여기 경복궁은 14세기에 지어진 한국의 독자적인 양식을 따른 궁궐이야. 분명히 자금성과 흡사하다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을 거고 자금성을 따라한 곳인데 왜 굳이 여기까지 왔냐고 생각한 친구가 있을 텐데 사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해. 자금성은 경복궁을 따라한 궁궐이고 경복궁보다도 훨씬 늦게 지어진 성이거든. 또 경복궁에서 근정전, 사정전 등의 전각 이름들이 많은데 그 이름들까지 자금성에 그대로 있어. 우리는 자금성이 한국의 경복궁을 따라한 궁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해. 저 회장의 요상한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회장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학점도 굉장히 좋고 무척이나 똑똑하다고 유명한 녀석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쟤는 왜 여기까지 와서 그런 말을 하는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만들다 보면 살짝 따라해서 만들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게 표절이거나 베낀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요. 어차피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거기서 거기이고 슬쩍 베낀다고 해서 그걸로 따지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비슷하지 않은 것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동아리 회장은 갑자기 화장실을 갈 사람을 구하더라고요. 자신이 가고 싶다면서 함께 가자고 하는데 무슨 궁궐에 화장실이 있겠냐 생각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복궁의 한 구석에는 분명히 화장실이 있었고 굉장히 깔끔하고 쾌적한 모습으로 관리되고 있었죠. 당연히 중국의 일반적인 화장실처럼 남녀 공용이거나 푸세식인 것을 떠올렸는데 모든 곳은 타일로 발라져 있었고 누가 화장실 칸에 들어가 있는 줄도 모르게 전부 막혀져 있는 구조라서 민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공중화장실에 거의 가지 않는 사람인데 그 이유가 너무 민망하기 때문이거든요. 화장실에 문이 없어서 앞쪽에 쪼그려 앉아서 싸는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무척이나 민망한 적이 많았습니다.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는 이상한 아저씨들이 저를 쳐다보는 경우가 있어서 무서운 적이 많았는데 한국은 저의 생각과 다르게 모든 것이 최신식이었고 불편한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를 따라서 일을 할 때 여러 화장실을 가보았는데 그런 푸세식 화장실은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숭주얼 또한 저를 붙잡고 말하더라고요. 한국이 생각과는 다르게 많이 발전했다며 중국도 이랬으면 좋겠다는 충격적인 말을 전했죠. 저도 솔직히 중국보다 한국이 낫다고 느꼈고 그 말을 차마 자존심이 상해서 꺼낼 수 없었는데 여기 함께 온 동아리 친구들 모두 같은 느낌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오직 동아리 회장만 자신의 어머니의 나라가 자랑스럽다며 빨리 중국도 한국처럼 바뀌어야 하며 한국에 오길 잘하지 않았냐는 등이 살짝 불편한 말을 했죠. 그리고 한강공원에서는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하며 돌아다녔고 무서울 밤거리 또한 굉장히 밝고 사람도 많았기에 하나도 위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다음 날도 대중교통으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카페를 가기도 하고 강남과 신사동 등지를 다녔는데 신사동의 한 카페에서 무척 심각한 장면을 보고 말았는데요. 바로 한국인들이 노트북과 휴대폰을 두고 자리를 비웠고 저희는 그 물건들을 황당하게 바라보았죠. 저 사람들은 분명 엄청난 부자이거나 사회적 실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일 거라며 주변에 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고급 노트북과
최신형 휴대폰을 두고 자리를 비울 수가 있느냐는 말이죠. 쪼도 안 가질 수준의 오래된 폴더폰 정도가 되더라도 눈을 감았다가 뜨면 사라질 텐데 한 대에 무려 100만 원도 넘는 기계를 3개씩이나 두고 간 걸 보니 정상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희들 중 한 친구는 그 물건들을 보면서 어릴 때는 원래 자신이 가져가서 쓰기도 했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니 그러지는 못하겠다면서 무척이나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저 친구는 굉장히 솔직한 심정을 밖으로 표출한 것이고 저희 모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아리 회장은 한국까지 와서 그런 짓 좀 하지 말라며 한국의 이종 사촌들에게 듣기로는 한국은 물건을 두고 다녀도 아무도 손대지 않는 나라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나라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신기했고 아무도 안 가져가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중국에서 물건을 두고 간 사람은 그 물건을 포기한 것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줍거나 가져간 사람이 임자인데 한국은 그러한 규칙이 다른 나라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라마다 규칙이 다른 것은 인정하겠는데 잃어버린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이니 사실 가져가도 할 말은 없는 거잖아요. 회장 때문에 침만 꼴깍 삼키는 저희 동아리 회원들을 보니 무언가 한국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화장실과 대중교통, 건물 등의 시설은 인정하겠는데 이런 것이 달라서 참 살기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한 것을 얼마 후에 후회해야 했습니다. 바로 저의 휴대폰이 없어지고야 말았거든요. 카페를 나와서 신사동 거리를 걷던 중에 저는 휴대폰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았고 아무리 전화를 해보아도 통화 연결음만 날 뿐 받는 사람조차도 없었죠. 올해 초에 산 최신형 휴대폰이었는데 이대로 한국에서 잃어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동아리 회장이 한국인들은 훔쳐가지 않는다고 했지만 역시 이곳에서도 중국과 같은 룰이 있었던 거고 괜히 아까 카페에서 한국인이 테이블에 두고 간 노트북과 휴대폰만 저희 덕분에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잖아요. 저는 포기하자고 생각을 했고 휴대폰 없이 숭주얼 옆에만 꼭 붙어 있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공짜로 와서 좋아했는데 그 비용을 고스란히 휴대폰을 날리면서 지불하는구나 여겼습니다. 괜히 한국에 와서 이 고생을 하나 싶었고 차라리 아버지를 따라서 똥이나 풀어 다닐 걸 하며 후회도 했죠. 그렇게 저희는 롯데월드타워를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숭주얼의 휴대폰으로 저의 핸드폰 번호가 뜨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까 부재중이 찍힌 것을 본 한국인이 전화를 한 것이었고 카페 화장실에 두고 온 것을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희는 한국어를 알지 못하니 그나마 한국어를 할 줄 아는 회장의 도움으로 한국인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숭주얼과 둘이 곧바로 카페로 향했고 주운 사람이 정말 친절하게도 카페 주인에게 맡겨두었기에 휴대폰을 무탈히 찾아갈 수 있었죠. 잃어버린 지 무려 5시간이나 되었는데 아무런 이상 없이 찾을 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5시간이면 벌써 중국으로 가고도 남을 시간이니까요. 저는 한국 여행을 하며 정말 굉장한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회장의 말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한국의 상황이 중국보다 낫다는 것을 느꼈죠. 물론 말로는 중국이 최고라고 하지만 사실 한국이 훨씬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아리 회장은 한국의 독자적인 힘으로 성장했다고 말하지만 한국이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을 한 것일 텐데도 중국과는 분위기가 너무 달랐죠. 저를 비롯한 동아리 회원들 모두 중국보다 한국이 낫다고 말하고 다음에 또 가고 싶은 나라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분명 중국은 한국을 얼른 따라해야 하고 한국을 최대한 빨리 베껴서 세계 1등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한국이 시설을 좋게 해도 중국을 이길 수는 없지만 대국으로서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잖아요. 아마 저는 다음에 한국에 또 올 것 같은데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에 와서 최신식 설비들을 마음껏 이용해 보고 싶습니다. 아마 한국식 화장실을 써보시고는
전부 이렇게 바뀌면 일자리를 잃을 거라며 싫어하실 것이 분명하지만요. 여기 이탈리아에서 한국인들이 인기 많은 모습을 보고 자신도 한국인이라 주장하는 중국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인이 되어야 멋진 남성과 연애를 할 수 있으며 인기가 많아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국인인 척 하고 있지만 이내 한국인들의 엄청난 실체를 깨닫게 되면서 충격과 좌절에 빠지게 되는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의 패션 디자인학 유학을 온 러샤우이라고 합니다. 유학을 왔다는 것에서부터 아시겠지만 저는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잘하는 수재인 것은 물론이고 집안 또한 굉장히 명문 가문이라 친구들 모두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으며 살아왔죠. 아버지께서는 저의 동네에서 누구나 알만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고 통도 무척이나 크셔서 여기저기 도움을 많이 주셨으니 주변인에게 존경을 받으실 정도이죠. 저를 키우실 때도 역시 굉장한 액수의 용돈을 주셨고 저는 그 용돈을 펑펑 사용하며 수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는데요. 제게 들러붙는 남자들을 걷어내느라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를 바래다 준다며 저희 집까지 따라오는 녀석들도 매일 있었고 학교에서 제일 잘생긴 친구까지 저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바람에 여학생들의 질투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돈이 많아야 이런 인기를 구가할 수 있으며 돈을 통해서 사람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깨닫게 되었죠. 저는 돈으로 마음에 드는 친구를 사귈 수 있었고 명품 옷을 사입고 명품 가방을 들면서 낯선 곳에서도 대우를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저의 유학이 기대된 것도 이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명품은 물론이고 패션에도 관심이 많았기에 이왕 대학교를 가는 거라면 패션 쪽으로 대학교를 가고 싶었거든요. 부모님은 저에게 사업 물려받기를 권유하셨지만 그것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저는 돈이나 쓰면서 살고 싶었죠. 특히 패션 디자인에 대해서 공부한다면 대학교에서 저처럼 옷과 치장에 관심을 갖는 친구들을 사귀게 될 것이고 그 친구들과 함께 다니게 된다면 제가 가진 옷들을 지금 친구들보다 잘 알아봐주고 더욱 칭찬해줄 것이 분명하니까요. 중국의 친구들은 저처럼 이탈리아로 유학 가는 친구를 본 적이 없으니 저를 굉장히 부러워하기도 했고 꼭 연락을 달라면서 애원하는 녀석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이탈리아로 떠날 수 있었죠. 제가 듣기로 중국인에게 관심이 많은 유럽인들이 많아서 친해지려고 다가오는 친구들이 분명 많을 것이기에 외로운 유학 생활을 보낼 리는 절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돈도 여유가 있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에게 중국 요리를 대접하면서 호감 표시를 하면 분명 그들은 저를 우러러보면서 떠받을 것이 분명하니까요. 중국은 유럽의 모든 나라를 합친 수준의 면적을 가졌고 유럽 전체의 인구보다 많은 인구를 지닌 나라이니 대국으로 대우를 해줄 것이라 확신했죠. 유럽 대륙은 총 1000만 제곱킬로미터이고 중국은 960만 제곱킬로미터이며 유럽 인구는 11억 명이지만 중국 인구는 15억 명이니 유럽의 각 나라들은 중국의 성이나 자치구 수준에 불과하잖아요. 아마 그들은 저와 같은 중국의 부유층은 처음 보았을 것이며 제가 가진 명품들 또한 본 적도 없을 겁니다. 이탈리아에 가서 얼른 경호원부터 구해야 하나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대학교 근처에 도착해서 혼자 살 집을 들어갔고 가정부부터 구하게 되었죠. 집에서는 제가 불편하지 않도록 중국에서 쓰던 물건들을 미리 보내주어서 나름 살만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다니면서 여러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죠. 그런데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호감을 가지고 미친 듯이 달려올 것이라 여겼던 녀석들이 제가 아닌 한국인 민지에게 다가갔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제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자마자 모두 제게 관심이 없다며 뒤돌아서는데 살면서 처음으로 저의 자존심이 짓밟히고야 말았죠. 저는 중국인이라는 것에 자부심이 있고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웠으며 어린 시절부터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인종이 바로
중국인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인생 최대의 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제가 온 이 대학교의 학생들은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고 모두 한국인들에게 홀려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저들은 중국인에게 주어야 할 관심을 한국인에게 잘못 주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을 반대로 알고 있어서 저를 한국처럼 작은 나라의 사람이라고 착각한 것일 테죠. 결국 저는 수업이 끝나고 같은 학과의 이탈리아인 친구들을 불러서 요리를 대접하고 싶다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 최고의 국가인 중국인이야. 중국에서 꽤나 알만한 집안의 자식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맛있는 중국 음식을 넉넉히 베풀어 줄 수 있지. 나를 따라오면 오늘만 특별히 한 끼를 줄 테니까. 배고픈 친구들은 따라오도록 해. 그런데 당연히 감동을 받아서 따라와야 할 친구들은 저에게 오히려 핀잔과 모욕감을 주더라고요. 살면서 그런 대접은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중국인들은 꼭 돈 자랑을 하면서 사람을 사귀더라. 나도 돈 많고 그런 밥 안 먹으니까 말 걸지 마. 유럽인들은 아무래도 예의범절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고 가정교육을 받지 못했기에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한국인 친구 민지가 저에게 다가와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더라고요. 러시아의 친구가 되려면 베풀면서 윗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 함께 먹으면서 친해지자는 동등한 관계로 다가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너의 방법도 중국에서는 틀린 것이 아니겠지만 유럽에서는 통하지 않을 거야. 같은 아시아인으로 해주는 조언이니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저는 한국인처럼 작은 나라의 학생이 대국으로 모셔야 하는 중국인에게 말하는 본세가 무척이나 불쾌했죠. 그런데 그 한국인을 보면서 무언가 느끼는 점이 있었습니다. 저 한국인은 늘 유럽인들과 친하게 지냈고 유럽인들이 한국을 좋아한다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저들은 매일 케이팝을 듣고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한국 음식을 자주 먹으러 다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 생각했고 중국의 문화가 세계에 퍼져서 세계인들이 선망하는 문화가 바로 중국의 문화라고 알았는데 언제 한국이 저렇게 장악을 했는지 이곳 이탈리아에서는 한국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유학을 잘못 온 것이며 그 많은 유럽의 국가 중에서 하필 이탈리아를 선택한 것을 실수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중국인임을 파악한 같은 전공의 학생들은 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고 제가 친구를 사귀기 위해 선택할 방법은 동아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를 찾아보니 한국 문화 동아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학교에 중국 문화 동아리는 없으면서 한국 문화 동아리가 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속상하고 자존심이 상했으며 분했는데 이왕 한국 문화 동아리를 발견했으니 제가 한국인이라고 말한다면 동아리에서 인기를 한몸에 받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역시 저의 생각은 완전히 먹혔습니다. 면접에서 한국인이라고 말을 꺼내자마자 마치 제가 이 동아리의 구세주가 된 것처럼 저를 받들었고 저와 한국 문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서 지금부터 당장 동아리방으로 오라며 데려가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아리 회장의 말로는 한국 문화 동아리에는 한국인이 있다고 했고 그 한국인과 친해지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으니까요. 천만다행으로 그 한국인은 오늘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저와 만날 수는 없었죠. 만나는 순간 저의 거짓말은 분명히 들통날 것이 뻔하고 개망신을 당하면서 저는 또다시 버림받을 거니까요. 저는 일단 이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게 되어서 그들이 저에게 흠뻑 빠져버린다면 차후에 들키는 일이 생겨도 저에 대한 호감이 반감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얼른 이 친구들을 데리고 한국 음식점에 데려가서 푸짐한 음식부터 대접해야겠다는 결정을 했죠. 그들은 좋다면서 저를 따라왔고 저는 생전 처음 먹어보는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고향의 맛이 난다는 되도 않는 말을 하고야 말았는데요. 정말 다행히도 한국의 음식인 비빔밥은 저의 입맛에 맞았고 함께 나오는 파오차이는 중국에서 유래된 음식이라
먹기에 그리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왕 친구를 사귀는 김에 새로운 정보를 주고 싶다면서 이신치는 원래 중국의 파오차이를 따라 만든 음식이며 한국의 음식이 아니고 중국의 음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죠. 그런데 친구들은 그게 사실이냐면서 과거 중국인이 그런 소리를 했었는데 그 중국인이 한국인인 척을 하는 바람에 바로 내쫓아버렸다면서 저보고 중국인이냐고 묻더라고요. 한국의 김치는 한국 고유의 음식이라는 것이 우리 동아리 내부에서는 심오한 검증을 거쳐서 확실한 사실임을 이미 파악해두었다며 저를 중국인으로 몰아가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급히 말을 돌려서 이렇게 말했죠. 사실 중국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알고 있고 혹시 너희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다며 한국의 김치는 한국 고유의 음식이라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농담이어도 그런 거짓 정보로 장난치지 말라며 저를 나무라는 형태로 말을 했고 저는 정말 간신히 위기모면을 했습니다. 이때 중국인이라는 것을 걸렸더라면 저는 아마 동아리 친구들에게 물매를 맞으면서 쫓겨났을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정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무척 다행히도 한국인 동아리원은 한국에 가는 바람에 당분간 이탈리아로 오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 한숨을 돌리게 되었거든요. 친구들도 저에게 관심을 많이 가졌고 저의 명품들을 보면서 우러러하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한국이 잘 사는 나라인 줄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부자가 많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말을 바로잡고 싶더라고요. 한국은 잘 사는 나라가 아니며 중국의 한참 아래에 있는 국가이니 중국을 잘 사는 나라라고 해야 한다면서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 저를 중국인이라고 의심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그런 말들은 최대한 자제하며 그들의 선심을 사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를 통해서 한국 물건을 구매해서 뿌리기도 했고 한국의 떡볶이를 만들어주기도 하면서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거의 완벽하게 속이게 되었죠. 친구들은 한국의 뉴스 기사만 보이면 저에게 달려왔고 저 또한 한국을 공부해야 살아남는다는 생각에 그 누구보다 한국에 대해서 열심히 찾아보기도 했죠. 마치 저는 실제 한국인이 된 것만 같았고 저에게 다가온 동아리에서 가장 잘생긴 친구와 사귈 수도 있었습니다. 그 이탈리아 친구는 집안도 나름 볼만한 집안이었고 키도 훤칠해서 모든 여자의 관심 대상이었는데요. 그를 소유하게 되면서 저에게 괜히 시비를 거는 여성들도 생겨났죠. 이제야 저는 중국에서 생각한 유학 생활을 즐길 수 있었고 남자친구와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새로운 추억들도 쌓아갔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결혼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만나고 싶던 중국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키 크고 잘생긴 남성이라서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고 저 또한 엄청난 선물까지 하면서 관계를 돈독히 했죠. 그런데 그러한 행복도 잠시 저에게는 인생 최대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생각 없이 동아리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동안 나타나지 않던 한국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인은 저와 같은 학과인 민지였고 민지는 저를 보면서 중국인이면서 왜 한국인이라고 말을 했냐며 무척이나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러자 동아리방의 친구들은 전부 놀라며 역시 중국인이었구나. 어쩐지 한국인과는 너무 달랐어. 라는 말을 하며 저에게 이것저것 추궁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관심을 주며 진지하게 친해진 친구들 또한 중국인은 친구로 두고 싶지 않다면서 심지어 한국인이라 속이는 것은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며 다시는 동아리방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말라더라고요. 여자인 친구들은 저에게 들어본 적도 해석할 수조차 없는 이탈리아와 영어 욕을 하면서 저를 추방시키는데 정말 집단 구타를 당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손을 벌벌 떨며 휴대폰을 들어 남자친구를 찾았는데 남자친구는 저의 연락을 받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곧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국인들은 저처럼 돈에 신경 쓰지 않고
정말 정성 들인 마음에 치중하는데 중국인들은 오로지 돈으로 해결하려 하고 돈이 없으면 무시를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에 중국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더라고요. 어쩐지 제가 이상했고 선물에도 무언가 다른 마음이 있던 것 같아서 사용하지 않고 모아두기만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돌려준다더라고요. 실제로 그는 한 박스의 물건들을 들고 저희 집 앞에 두고 갔습니다. 저는 모든 것들을 잃은 기분으로 몇 날 며칠을 보냈고 학교에도 제대로 나가지 못한 상태로 집에서 이것저것 양주만 시켜서 마셨습니다. 이대로 학교를 다닐 수는 없었고 다른 학교로 다시 유학을 가는 방법이 훨씬 나은 선택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그렇게 며칠을 보내는데 집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집안이 쫄딱 망했으니 제가 집에 두고 온 명품이고 뭐고 돈이 되는 것은 싹 다 팔고 있으니 그런 줄 알라는 엄마의 전화였죠. 엄마는 울면서 집안 사정을 말해주시는데 사태가 무척이나 심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듣기로는 아버지 회사가 신사옥을 짓던 도중에 대형 사고가 생겨버렸는데 수습이 무척이나 어려운 상황까지 이어졌고 추가로 아버지 회사에서 발행해둔 회사채가 기한이익 상실로 인해 여기저기서 대거 돌아오게 되면서 즉시 원금 상환이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많은 빚을 지고 있던 저희 아버지 사업이 파산에 들어갔고 저희 가족은 집까지 팔아야 할 정도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여기저기를 압류당하면서 기억조차 못하던 아버지의 재산들까지 전부 몰수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죠. 회사의 건물은 물론이고 회사 법인이 소유하던 자동차들까지 전부 경매에 넘어가서 저희 아버지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이 이런 상황이 될 줄은 정말 몰랐고 저 또한 유학 생활을 정상적으로 지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카드가 막혀버렸기에 저는 당장 중국으로 돌아갈 비행기 표값이 없었고 가지고 있던 가장 아끼는 명품 가방을 팔아서 간신히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유학도 망하고 연애도 망하고 아버지 사업도 망하고 온 집안이 쫄딱 망해버려서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었습니다. 급한 대로 저를 쫓아다니던 중국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더니 돌아오는 답은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유세를 떨더니 쫄딱 망해버렸다며 비웃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도움도 안 줄 것이니 절대로 연락하지 말라며 저를 차단해버렸죠. 마치 그들끼리 짝이라도 한 듯이 저를 완전히 악마화하며 배척하고 있었으니 정말 의지할 곳도 호소할 곳도 없었죠. 저는 중국에 친구가 많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들은 저의 친구가 아니었고 단지 동네의 유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한 녀석들일 뿐이었던 거죠. 저희 집이 망했다는 소식에 역시나 친척들 또한 발길을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집에 돌아갔더니 저희 가족은 살면서 처음 보는 후미진 골목의 주택에서 지내고 있었고 화려했던 어머니는 화장도 안 한 초라한 모습에 몰골로 울고 계셨죠. 저는 이러한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 저희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저에게 남은 돈이 있으면 얼른 전부 꺼내라며 저의 몸을 뒤지시는데 저절로 다리에 힘이 풀리고 눈물만 쏟아졌습니다. 부모님이 가진 것은 전부 사채업자에게 빼앗겨서 제가 가진 물건들과 현금 일부가 저희 집 재산의 전부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저는 한국인 민지가 생각나면서 그녀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 빙빙 돌았습니다. 돈으로만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고 상대를 동등하게 마음으로 대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도 같았으니까요. 중국에서 살 때부터 그런 것을 배웠더라면 지금 이렇게 망했어도 도움을 받았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나마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리는데 아버지의 친구들이 저희처럼 가난한 집의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다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요. 역시 세상은 돈으로 돌아가는 것이 분명한데 왜 유럽의 그들은 돈보다도 한국인처럼 마음으로 사람을 사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적어도 중국에서는 돈이 있어야 사람을 따르고
돈으로 사람을 사고 파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이제 저도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막막합니다. 애초에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살았더라면 전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생각하며 행복하게 살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요. 왜 한국어를 이제 배웠을까요? 한글은 중국의 한자보다 훨씬 쉽고 재미있는데요. 앞으로 한국에 가서 살아보고 싶어요. 여기 중국의 20대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중국의 연변에서는 한국 체험을 하겠다는 중국인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베이징에 살고 있는 20대 여대생 청쇠입니다. 대학교에서는 관광 서비스와 관련한 전공을 배우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해외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다른 중국 친구들과는 달리 어린 시절부터 해외여행을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평생 중국만을 돌아다녀도 전부 가보지 못할 텐데 굳이 외국을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죠. 중국에서는 중국이 최고라고 가르치고 중국 이외의 나라는 전부 중국보다 낮은 나라라고 여기는데 그것 꼼짝없이 믿고 지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도 집안의 형편이 좋지 않으니 해외에 자주 나갈 수 없다고 하셨으니 더욱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서 여러 친구들을 사귀면서 그것들은 전부 중국에서만 하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해외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게 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이 땅도 넓고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 무척이나 많지만 새로운 나라에 가서 다르게 생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도 무척이나 재미있더라고요. 중국과는 전혀 다른 도로와 건물들, 그리고 새로운 문화재들을 볼 때면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 무언가 배울 점도 있겠다 싶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유심히 쳐다보곤 합니다. 나중에 관광 가이드를 해볼 나라를 찾아보기도 하면서 말이죠. 벌써 학교를 졸업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학창시절이 약간 아쉽기도 하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나 싶기도 한 요즘입니다. 그런데 저는 작년부터 한국에 아주 빠져서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등장하는 TV 프로그램이 나오면 돌리던 채널을 멈춰서 보기도 하고 한국어 공부와 관련된 책들도 많이 사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꼭 공부해야겠다는 계기가 생겼거든요. 저는 해외여행을 비교적 많이 다니는 편인데 요즘 들어 무언가 이상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가 풀리면서 야외 및 해외 활동을 더욱 많이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나가면 저보고 한국인이 아니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전에 유럽 쪽을 여행 갔었는데 니하오가 아닌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분명히 예전에는 중국인이냐 일본인이냐 물었던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한국어로 말을 거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한국어의 안녕하세요 정도는 알고 있었으니까 차이니즈라고 대답을 해주었는데 말을 건 유럽인이 무척이나 실망한 눈치더라고요. 한국인이었다면 아마 그들과 친구가 되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이것이 한국어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든 결정적인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중국인보다도 한국인들을 더욱 대우해주고 좋아해주니 차라리 한국어를 할 줄 알게 되면 세계의 어느 나라를 가도 환영을 받고 모두가 저를 좋아하게 될 것이니까요. 중국에 대한 자부심이 있긴 하지만 제가 잘 사는 것이 곧 중국이 잘 사는 것이니 한국인이라고 하고 다녀도 딱히 상관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생김새로 구분할 수도 없고 중국에도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조선족은 중국인들이니 당연히 제가 한국어를 하며 한국인이라고 말해도 이상할 것은 없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은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이 놀라셨습니다. 중국 공산당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나 한류 문화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류는 미국 등의 새로운 문화가 아닌 중국의 기존 문화와 이질적이지 않으니 잘 어우러질 것이니까요. 만약 한류가 점점 커진다면 중국 공산당이 아닌 한국의 민주주의 요소가 중국으로 침투할 것이니 그게 아마 걱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나라 친구들은 모두 보는 넷플릭스도 볼 수 없고
굉장히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도 한국이 좋은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문화나 스타일 등이 모두 중국보다 세련되었는데 당연히 배워야 하는 것이죠. 만약 한국 말고 중국에서 훨씬 더 좋은 문화나 스타일이 유행했더라면 굳이 한국을 좋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으니까 저와 제 친구들을 비롯한 수많은 중국인들이 한류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어와 한국을 공부하다 보니 무언가 새로운 감정이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국인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한국인은 중국인에 비해서 더 예쁘고 잘생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드라마를 가끔 보는데 그들의 옷차림이나 스타일이 굉장히 세련되기도 하고요. 저는 친구들 몰래 한국인의 모습을 따라하다가 친구에게 걸리기도 했는데 막상 보니까 그 친구도 한국인을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중국 친구들 사이에서도 외국에서 한국인이냐고 질문을 받으면 칭찬처럼 여기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인이라는 이름값이 무시 못할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지만 제 친구들은 전부 한국 화장품은 물론이고 한국에서 직배송되는 의류까지 구매하곤 합니다. 중국의 물건들은 저렴한 편이긴 하지만 한국스러운 느낌이 나지 않고 무언가 촌스럽다는 기분까지 느껴지거든요.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제대로 된 한국 제품을 이용하는 편이 훨씬 좋다고 생각됩니다. 기분 탓인지는 모르지만 한국 제품을 사용할수록 한국어 공부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스스로 한국인처럼 예뻐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청 뿌듯하기도 하거든요. 한국어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저까지 총 3명이긴 하지만 목표를 잡고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친구 중 한 명은 나중에 한국에 가서 살아보고 싶다면서 이민 준비까지 하는 것 같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 시험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어 능력 시험 3급 정도는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정말 열심히 공부했죠. 저와 다른 친구 2명은 아직 이민 생각까지 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의 꿈은 중국인을 위한 한국 여행 가이드이기 때문에 더욱 노력하는 편이죠. 또 한국어 자격증을 따기 위한 중국인들이 수만 명이 된다는 소식에 우리도 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는 한글이 굉장히 재미있는 글자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중국의 한자보다도 훨씬 편리하고 과학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푹 빠질 수 있었습니다. 한자는 모든 글자의 뜻과 의미 다르고 한 획씩 다 그어야 하기에 정말 헷갈리거든요. 같은 한자를 매일 쓰더라도 이게 이 글자가 맞았던가 생각하기도 하고 의심도 해야 합니다. 매일 쓰는 글자조차도 헷갈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유럽인들이 중국에 와서 중국어를 공부한답시고 한자를 공부하다가 포기하고 책을 집어던지며 집에 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어릴 때의 저를 생각해 보아도 글자를 외우느라고 무지막지하게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그렇지가 않았죠. 글자를 어떻게 읽는지만 외우더라도 지구상의 모든 한국어를 읽을 수가 있으니까요. 심지어 워낙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글자라서 몇 개의 글자만 외워두더라도 다른 글자들을 배우지 않고도 읽게 되더라고요. 한국인들이 한편으로는 너무나 부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글자가 모국어라면 글을 읽고 쓰는 것에 부담이 안 생길 것이니까요. 중국에서는 중고등학생이 되어도 계속 새로운 한자들이 등장하는 바람에 가뜩이나 공부할 것이 많은데 한자 외우느라 다른 과목을 전부 까먹어버리거든요. 정말 중국의 글자를 한글로 싹 갈아치우고 싶은 심정이 생기더라고요. 일단 읽고 쓰기라도 쉬우니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첫 발은 들이기 수월했습니다. 그래도 중국어와는 문법 체계도 다르고 생소한 편이니까 아주 쉽게 배울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어 스터디를 하면서 점차 권태기도 오는 것 같았고 조금 더 흥미롭게 배울 방법이 필요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공부에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중국에 있는 한국적인 요소를 찾아보기로 마음먹었는데요. 마침 최근 한류로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가 생겼다기에 가보기로 하였습니다. 바로 옌벤 지역에 있는 한궈창이라는 곳입니다. 옌벤은 기존의 조선족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라서 그리 유명하지 않았었는데
한국어 간판들과 한국스러운 세련된 모습에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한거창은 유명한 틱토커나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다녀가서 매우 유명해진 핫플레이스인데요. 베이징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까 안 가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어 스터디를 하는 친구와 함께 가게 되었고 실제로 밤에 보니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어두워지자마자 벽에 걸린 간판들의 불이 전부 들어왔고 인터넷에서 보았던 사진보다 훨씬 예쁜 것 같았습니다. SNS에 사진을 공유하자 수많은 친구들이 이 장소를 궁금해하기도 하고 다음에 같이 가달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다만 이곳에 한국인들이 많이 있을 줄 알고 약간 기대를 했었는데 한국어가 들리는 곳은 거의 없었고 저희 또래의 사람들은 전부 중국말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점이 너무나 아쉽더라고요. 젊은 한국인들이 많았더라면 말도 걸어보며 우리가 공부한 한국어를 써먹을 찬스였을 테니까요. 그런데 마침 한거창에 한복 대여점이 많이 포진해 있더라고요. 100위안 정도를 지불하고 한복을 대여해서 마치 한국의 공주처럼 사진을 찍기도 하고 주변에서 너무 예쁘다는 소리를 들으며 기분 좋게 구경을 할 수 있었죠. 한국의 길거리 음식들도 팔고 있어서 떡볶이라는 음식을 처음 먹어보았는데 정말 새롭고 맛있었습니다. 한국에 갈 돈은 부족하고 한국 분위기를 내고 싶을 때 오면 너무나 좋을 곳이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어 능력 시험도 꼭 합격을 하고 돈을 더 모아서 한국 여행을 가보고 싶네요. 그리고 한국 여행 가이드를 하면서 한국 이곳저곳을 많이 돌아다니면 얼마나 즐거울까요? 중국인들이 한국어에 능통한 저를 무척이나 부러워할 것이 뻔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한국에 대해서 잘 안다고 매우 인기가 많아질 것이니까요. 상상만 해도 한국인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즐겁네요. 다음에 서울 여행을 하게 된다면 또 사연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